안녕하세요. 이 겨울방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참 4월이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사례형 특강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 보면은 너무 막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선택, 기록, 이 특수성을 좀 알아야 돼요. 선택형에 있어서는 지식이 문제가 되고, 이제 기록에서는 어떤 기록을 읽는 거 있고 어떤 지식을 적용하면 끝나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판례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반면에 사례형을 왜 볼까요? 글 쓰는 훈련도 돼 있고 지식도 필요한데, 근데 굳이 사례형 시험을 보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묻는 건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생각이 없어요. 사례를 쓰는데. 다시 말해서 지식만 기재하려고 그래요. 지식,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옛날부터 여러분들 법학 방법론에 보면은 어떤 케이스 분석을 위한 기초 파이러킹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이슈에서 어떤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근거 규정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유권적 입장, 유권적 판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평석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사안의 적용인데요. 결론은 알아서 잘 씁니다. 자, 가능한 한 해석론은 제끼고, 이슈나 쟁점도 열심히 쓰고 있죠. 판례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심적으로 이걸 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슈, 쟁점, 판례, 결론 요렇게 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점수를 50점, 52점 정도 얘기한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점수예요. 실제 여러분 사례형 시험이라고 하는 게 주관식이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주관식에 대해서 다들 불만이 많이 있어요. 자, 글씨를 너무 본다, 양을 본다, 그리고 똑같이 썼는데 왜 점수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리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아직까지 평가를 받아요, 비교적.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주관식 시험은 채점 기준표 제도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 이슈나 쟁점,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1점 들어가고, 자, 학설이 있고, 이제 판례, 검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안 적용 내진 사안 해결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 판례에 이제 2, 3점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사안 적용에 1, 2점밖에 안 들어가요. 10점 대상으로 한다면. 사법시험 할 때는 학설이 2, 3점 됐는데, 변호사 시험 최근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채점하신 교수님이나 들어가면 1점밖에 안 줘요, 학설을. 근데 검토를 여기서 판례와 견줄 정도로, 그리고 최소한 뭐 2점 내지 3점을 준다 이거죠. 근데 이걸 빼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그러면 사안 적용을 만약에 2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는데 2점, 2점, 뭐 3점, 1점, 1점 하면은 뭐 10점은 안 되겠죠. 1, 2, 5점, 뭐 9점 정도 지금 배점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 써도 다 0.5점이에요. 학설은 자세히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세히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만 써도 0.5를 준다고. 제목만. 그러면 이제 판례에서 뭐 3점 배점에서 3점을 맞을 수 있느냐. 잘 써도 2점 정도가 거의 상한이에요. 이제 검토도 뭐 2점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1점, 뭐 1.5.
사안 적용에서 2점을 줬을 때 또 1, 뭐 최대한 1.5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례형에서 알아둬야 될 거. 사실 판례 열심히 써가지고 이거 최대한 3점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3점을 목표로 한다. 근데 여기는 정말 험난한 싸움이에요. 판례를 얼마나 키워드 그리고 내용도 많이 쓰고. 사실 판례 원문을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판례 원문은 판례 요지가 아니잖아요. 판례 이유면은 몇 장인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판례 요지를 그것도 요약해서 쓰는 건데 여기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 적용 열심히 써가지고 여기서 1.5를 맞는다. 그럼 내가 점수를 1.5, 여기서 이제 2.5를 맞느냐, 2점을 맞느냐의 싸움이에요. 4점, 4.5.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남들이 못 쓴 거 써서 한 5점. 9점짜리니까 지금 반타작 정도가 하면은 평균인데 지금 반타작 맞으려고 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충 썼어. 대충 썼는데 학설은 제목만 썼어요. 검토도 대충은 썼어. 생각건데 1점을 맞았어. 1점은 쓰면 주겠죠. 그러면 사안 적용도 1점 맞았어. 여기 판례 2점 맞았어. 0.5 맞았어. 그러면 1, 2, 3, 4 이게 오히려 점수가 허접하게 썼는데 높다 이거예요. 채점 기준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학설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우리가 그냥 판례만 보는데. 근데 자, 학설 명칭에서 긍정설, 부정설, 뭐 절충설, 적극, 소극, 뭐 제한적극, 한정설, 비한정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공식 학설 명칭은 아닙니다. 이건 공식 학설 명칭이 아니에요. 학설 명칭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공식 학설 명칭은 어디에 있냐? 예를 들면 형법에서 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든지 유추적용 책임설,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건 공식 학설 명칭이에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뭐 법률 구성설, 사실 기재설 이런 것들도 공식 학설 명칭이에요. 공식 학설 명칭 말고는 이런 견해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내용을 다 쓴다면은 1설, 2설, 3설하고 똑같아요. 1설, 2설, 3설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 법철학 같은 데 보면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모든 학설은 물리 해석하고 물리에 반하는 해석, 목적론적 해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설이 없어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결론을 정반합으로 해서 변증법적으로 추론하는 게 법학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논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판례만 알아요? 판례만 알아요. 그러면은 판례에 반대되는 견해 그리고 그냥 좀 학설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하면 이 학설을 FM으로 1점 맞기가 어렵다는 게 학설을 FM으로 하면은 학설 내용 그리고 학설의 근거 이 학설에 따른 결론까지 적용까지를 쓰는 게 학설의 FM이에요. 가끔은 보면 이걸 써줘야 될 문제가 변시에도 한 번씩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느냐가 20점인가 25점으로 나왔어요. 쓸 말이 없어. 이건 학설을 쓰고 판례를 쓰고 학설에 따른 결론까지 싹 쓰라는 얘기예요. 근거까지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설을 소개하는데 명칭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다.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법이 바뀌었을 때 그에 대해서 책을 쓰잖아요.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법과목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A로 가야 된다는 견해, B로 가야 된다는 견해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건 전통적인 이항 대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근거를 보면은 또 법제도의 취지에 비춰서 A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출제에는 교수 출제, 전문 실무가만 출제하는 건 기록형입니다. 교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학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학설에서 지금 학설은 우리가 가르치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다. 왜? 여러분 사법시험 보셨나요? 변호사 시험하고 사법시험. 사법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시험 문제가 변심문제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법시험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관식만 보잖아요. 사례형만.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그리고 시간이, 객관식은 이미 통과하고 주관식에서 최소 1년 5개월을 준단 말이에요. 1년 5개월 동안 주관식을 계속 보니까 달달달달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치밀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사법시험 100점이면 우리 시험 50점이다. 안 그래요. 사법시험 200점짜리가 변호사 시험 200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근데 답안에 주는 시간은 2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논점은 많은데 내용을 반밖에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최대한 들어가야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교수님들도 알아요. 아, 이거 학설이랑 제대로 쓸 수도 없다. 그래서 학설은 언급한 사람들은 점수를 가점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사안 적용들을 끄집어내는 거고. 선택형을 준비하면서도 이 근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한 2004, 5년 이후로는 판례도 나올 때 그냥 옛날에는 판례가 매우 고압적이었어요. 이러한 경우는 이러하다. 왜? 그런 거 없어요. 이러한 경우는 이러하다. 근데 지금은 판례가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무엇 때문에 이러하다. 그 때문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 판례를 하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답안에 이제 맞춰서 판례를 공부한다면 자, 앞으로 이건 지금 하루 아침에 하는 건 아니고 판례를 공부해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제 법조문이 무엇인가는 알겠죠.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 이 판례는 한 형사법에서는 특히 99%는 법조문의 물리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뭐라는 견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뭐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 이거 0.5점 이상 맞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부정설이 존재하는데 판례는 뭐뭐라고 이제 판례는 뭐라고 판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생각건대 해가지고 근거 딱 체크했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뭐에서 무슨 설이 타당하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답안을 쓰고 사안 적용은 안 가르쳐줘도 잘 쓰더라고요. 왜? 쓸말 없으니까 사안 적용만 이따만큼 쓰는 거죠. 근데 사안 적용만 써가지고는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험은 철저하게 채점 기준표로 운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송 걸어요. 채점 기준표 가져다 뒀습니다. 자, 이 채점 기준표 안에 있는데 거기다가 썼어요. 썼으면 0.5만 주면 돼요. 0.5 이상은 판단 여지가 있다. 행정법에서 얘기하잖아요. 판단 여지가 있다. 0.5 이상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채점 기준표는 실제 매우 여러분 법전협에서 나온 채점 기준표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량이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채점 기준표에 있는데 점수를 안 줬으면은 안 돼. 근데 있는데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관식 점수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객관식은 이기죠. 근데 주관식은 이긴 사람이 없어. 왜? 채점자가 채점 기준표를 철저히 준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학설 명칭 썼어. 근데 0점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에서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검토를 썼는데 최소 0.5라도 안 주면. 근데 시험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안 썼는데 이 사람 썼으면은 0점을 안 줘요. 최소 1점은 줘요. 1.1점을 줘버립니다. 이게 시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 수업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좀 빡셉니다. 그리고 저는
커트라인 뭐 그냥 기본만 맞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이 강의를 할 매력이 없어요. 강의를 할 매력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사실상 이쪽을 은퇴하고 했는데, 소득은 소득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무슨 얘기했으면 잘못 가르쳐도 질문을 안 하고, 궁금한 게 없어요. 어려운 거 가르치면 듣기 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수업을 빠졌으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강사라고 하는 게 저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 직업이라고 했을 때 그 직업에서 내가 가서 이거 쓰고 돈 벌면 그게 끝납니까? 그 직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만나서의 행복이라든지, 이 사람 뭔가 바꿔줬다는 행복,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험은 훨씬 더 어렵고, 제가 작년에도 선택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 얘기해서, 제가 작년에 이 학원으로 이제 몇 년 변호사 시험을 강의를 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선택형에 대해서, 내가 기출 어디서 나온 거 지금까지 있는 거 뭐 10회독 했다.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반타작. 그러면 그 방법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시험 보세요. 올해 시험이고 이 학원에 다닌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선택형 거의 다 맞습니다. 왜? 기출은 딱 50%예요. 미기출. 이 미기출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미기출이 나오겠어요? 교수님들이 설마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지금은요, 모든 국가 공무원 시험이 다 교수 출제입니다. 이분들이 문제은행을 보내요. 그럼 변심이 조금 더 길게, 어쩔 때는 똑같이 쓰기도 하고, 다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거 뽑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고 올해 방향, 작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럼 그 예측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출만 했다, 기출이 안 나오는 질문이니까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자기의 페인의 원인이고요. 그걸 왜 답습하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사례형도 마찬가지예요. 사례형이라는 걸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쓰는데, 그럼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이 사례를. 근데 스페셜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형하고 사례형, 기록형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형을 잘 보는데 사례와 기록을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선택형을 잘 보는데 사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채점 기준표에 맞는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고득점. 저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대면 첨삭반 신청하다가 제 거 신청해서 취소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저는 못 쓴 사람 뭐라고 합니다. 비싼 돈 내고 와서 뭐 하려고 이거 듣냐 이거예요. 전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내가지고 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막 뭐라고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좀 소리가 커집니다. 공부 좀 해와야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이건 뭐 구라로 먹고 살라고 하냐 이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기록과 사례도 또 쓰는 방식이 다를 뿐더러 기본적인 지식에서 출발하고, 이 지식에 대한 생각이 사례는 들어가고 기록은 들어가지 않고 훨씬 더 컴팩트하게 쓰는 게 기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득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남들과 다른 특별한 내용, 내가 어디 논문에 있는 것도 막 쓰고, 이거 아닙니다. 이러다 과락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과락 안 주지만, 과락이라는 점수의 개념이 없지만 사법시험 같으면 과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쩌다가 너무 어려운 논점이면 검토 쓰지 말라 그래요. 그때는 쓰지 말라고 해요. 저도 역으로. 왜냐하면 이건 검토까지 썼다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자, 검토 이런 데라든지 판례도 마찬가지고. 자, 학설 제목만 추가해서 0.5 먹고, 판례에서 키워드 한 개 더. 검토에서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한두 개 더예요. 이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게 0.5예요. 뭐 검토를 안 썼다 쓰면 1.5가 되겠고, 0.5, 0.5.
여러분 10점 만점에 이게 1.5입니다. 100점이면 15점이에요. 200점이면 30점입니다. 각 과목을 합치면 이게 고득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에서 기록에서도 모르는 건 다 몰라요, 서로. 근데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근데 키워드 한 개 더, 명확하게 한 개 더. 이걸 가지고 0.5씩 더 맞는 게 고득점이고, 이게 쌓이면 일단 사례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례에서 아까 금방 보듯이 30점, 기록에서 15점, 45점. 이렇게 해서 130점을 더 맞는 거예요. 130점, 뭐 민사는 점수가 떠 있으니까 150점까지 더 맞는 거예요. 150점과 이것은 실력은 똑같아요. 실력은 똑같은데 누가 더 끈질기게 키워드 하나 더 쓰고 그냥 다 뻔하지만 나 급하지만 거기다가 학설은 뭐가 있다 생각건데 한 줄이라도 반 줄이라도 쓰는 거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CBT라고 하는 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예전에 손으로 쓸 때와 CBT로 쓸 때, CBT로 쓰게 되면 여러분 손으로 쓰는 것과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타이핑이 훨씬 빠르죠. 1.5배 정도, 최대 1.5배 정도 양을 더 씁니다. 그러면 이 CBT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러면 쓸 말이 더 늘어나요. 공부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는다. 이건 나만 느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기록 같은 경우는 CBT를 이용한 메모.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되는데 기록 같은 경우 읽다가 다 끝나요. 자, 읽다가 메모를 종이에다가 이만큼 해놨어. 근데 타이핑은 못해. 점수를 안 주잖아요. 저 메모지 함께 내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CBT에다 쓰면은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기초 사실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보너스로 글이 들어가.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CBT를 좀 이용하는 거고, 사례 역시도, 근데 사례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메모라든지 초안을 직접 CBT에다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듬고 뭐 하면 바로 돼요. 이게 이제 CBT를 이용한 우리들의 최선이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인 것보다 키워드를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끝나면은 1년 내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죠? 자, 사실은 학생들이 여기 있는 거기 176페이지를 피면은 사례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시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판례를 중심으로 만든 문제예요. 그러면 선택형 공부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에서 이제 판례 정리하고 기록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들 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사례도. 근데 일단 해설의 문제를 떠나서 중첩되는 것도 있고, 그거 보면 머릿속에 쭉 남나요? 여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기출 사례들을 쟁점별로 다 쪼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설 판례 검토로 공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쪽 거 비슷한데 어떤 사안에서 여기를 써야 돼, 여기를 써야 되를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왜 공부하지?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 판례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도 속도를 좀 낼 거예요. 왜? 뒤에 가서 공부를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정리는 이걸로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 기본 강의도 필요할 거고, 문제풀이도 필요할 거고, 모의고사도 필요할 거고, 그때 가서 쌓아놓은 지식이 결국 돌아오면 아, 여기에 정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기에 대해서, 필기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쓰는 필기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근데 내가 꼭 쓰라는 것은 제가 쓰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필기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할 때 인쇄된 글자로 정리하는 것과
내 손으로 쓴 필기로 정리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내 손으로 쓴 게 훨씬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니 책에 어차피 있는 내용을 왜 필기를 하고 왜 사실관계를 요약하냐.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최신 3개년 판례 특강이 여름에 있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써라. 안 써도 된다. 밑줄만 쳐도 된다. 대신에 쓴 사람은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봐라. 최신 3개년 판례 2시간이면 복습을 합니다. 왜? 제가 사실관계도 요약해주고 그냥 손으로 다 써요. 거기 언제 보고 여기 밑줄 긋고 밑줄 긋고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쟁점이 뭐고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런 결론의 긴 문장만 여기서 체크를 해서 보니까 3시간이면 최신 판례집 본다. 이거 막판 마무리하는데 최신 판례 보는데 책 하루 걸려.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많은데 2시간. 한 번에 처음엔 3시간이지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체크할 거 꼭 체크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밑줄도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체크할 것 이외의 키워드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5회에 욕심을 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종합반으로 들으면은 도중에 또 강의 기간 중에 보라고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빠른 스피드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176페이지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과 관련해서 일단 문제 자체가 이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이 된 거. 여러분 이제 8조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8조 2항 법전을 이제 쭉 가지고 다니시고 형사소송법 8조 2항에 보면은 이제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합의부로 이송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신설된 조문인데 그 전에는 이제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합의부 관할 사건에만 적용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과거에 형사소송법 그 조문이 있는 대로 형사소송법 2조를 한번 보세요. 관할 위반과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데 합의부로 변경돼. 그럼 관할 위반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소를 하겠죠. 다시 기소를 했는데 형사소송법 2조에 따라 기존의 것을 끌고 갑니다. 그대로. 근데 이게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공소장 부본을 송달을 해야 되고 절차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절차를 한 달 이상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오히려 심증이 형성됐던 게 또 까먹고 새로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조사한 것들도 다 버린다.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떤 소송경제와 관련해서 이송하도록 하고 있고, 자, 형사소송법 중요한 거 이제 370조를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370조는 최소 10번은 나올 거예요. (370조)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구적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에 준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370조가 항소심에 있어서 1심 규정이 포괄 준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조 2항은 통론에 나와 있지만 이 통론은 통상적으로 1심을 상정한 조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합의부에서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 읽어보고, 피고인 갑은 재물을 절도죄 공소제기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쌍방 항소심에서 심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죄명을 강도로 변경했다. 강도는
단기 1년 이상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동일성이 있다. 조문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298조 1항 2분.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해서 조문을 그대로 쓰고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다. 동일성이 있으면. 자, 그 다음 3번. 단독판사 관할. 자, 2번의 밑에는 조문 298조 1항만 딱 체크해요. 298조 1항. 조문으로 쓴다. 그리고 맨 뒤에 허가하여야 한다. 조문을 쓰고 허가하여야 된다. 끝. 3번 단독판사 관할 사건 이 합의부로 이제 변경 시의 조치와 관련했을 때 자, 8조 2항을 먼저 쓰고 거기 1회 맨 뒤에 8조 2항. 자, 항소심에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조치. 여기에서 일부 책들은 학설로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관할 위반설. 그냥 지방법원 항소부가 합의부니까 1심을 관할하자. 아니다. 지방법원 항소부가 항소심으로 관할하자.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자. 이런 학설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수님들 교과서에는 단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 그래서 이 학설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되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판례는 잘 보세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 자, 법원은 체크합니다.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자,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 합의부 사건에 있는 체크 또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 이 판례를 보면은 대법원도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냥 8조 2항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너무 뻔하니까 대법원이 최면이 있지. 이송해야 된다.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이렇게 앞뒤로 쪼개버린 거예요. 똑같이 한마디를. 그리고 검토. 자,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 관할. 자, 370조는 1심, 항소심에서 1심을 포괄 준용. 자, 8조 2항 적용.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사다 증거, 그 다음에 공소제기에 관한 논점들이 있어요. 그것 이외에 이 공판 절차, 여기는 조문, 판례 위주로. 즉 학설을 쓰지 마세요. 여기는. 왜? 남들이 잘 모르고 나와도 배점이 높지도 않아요. 잘 몰라 실제로. 자, 2번 보면요. 갑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고등법원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 증명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했다. 고등법원의 관할권 행사는 적법한가? 아니,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는데 결국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유죄만 인정됐으면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한 게 적법하냐?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대마매매죄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와가지고 다시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자, 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 판례. 결론부터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항소심이 일부 무죄 취지로 절도죄에 대해서 유죄한 것은 뒤에 고등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1번하고 이제 겹쳐요. 근데 이게 독립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 사건의 관할권은 고등법원이다. 자, 이건 어때요? 설문 1에 대한 거예요. 설문 1. 설문 1의 내용과 똑같아요.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크합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가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쓰기는 어려워. 여기 있는 자, 법원조직법 32조는 체크해놓고
파기 판결의 기속력, 합의부 관할 사건, 재판의 공개, 비공개.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찾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찾았어? 처음부터 이렇게 조문을 적어놓고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암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많이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장이라는 제목을 좋아하죠. 근데 암기장 보면은 암기가 안 돼. 정신이 없어요. 차라리 큰 책보다 나중에 가면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암기장이라는 형태의 책을 냈지만 암기와 아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스쿨 안에서 뭐 같은 반 내지는 같은 학년 이 친구들 이름을 두 문자 따서 외우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대부분 알아. 그리고 계속 알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의 기초는 자주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이름 메모해놓고 외우기도 해. 그 사람 누군가 또 확인해보고 계속 확인해보잖아요. 확인해보고 누구지.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법전을 활용하는 거, 이거 평소에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냥 투룩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법조문과 판례 다 찾아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업 중에 어마어마하게 날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나오는데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나중에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눈으로 확인해서 그때만 외우면 되죠. 그때만 눈으로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기 쉽게 우리가 기술만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는 외우라고 했고 하나만 써요. 법원조직법 32조만 체크하고 형사소송법 8조 2항 이 두 가지. 법원조직법 32조와 형사소송법 8조 2항에 따라 적법하고 그 다음에 이송받은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도 합의부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폭행치사 유죄를 인정했어요. 살인으로 기소를 했으면은 이게 합의부 관할인데 잠깐 폭행치사로 가면 안 되겠다. 네, 폭행만 유죄. 그러면 이게 단독판사 관할이 되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혹시 무죄가 나오면은 합의부에서 한 게 잘못된 거예요? 폭행만 유죄 나와도 잘못된 건 아니죠. 이미 공소제기 시에 그리고 공소사실로 심리했을 때 합의부 관할로 심리된 이상은 폭행 유죄만 나와도 상관이 없다. 합의부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2심으로 갔어요. 2심으로 가도 통상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는 폭행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인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2심도 여기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만 필요적 변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 이것도 국선 변호인 선임되는 사건이에요. 폭행만 유죄를 받았어도.
근데 도중에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바꿨다. 뭐 그러면 항상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됐다거나,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되면 다르지만 이렇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이제 을은 강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합의부에 배당되었는데 심리도지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절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건을 재배당 또는 이송할 수 있느냐. 재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라는 거예요. 내지는 사건을 관할 위반을 선고를 하고 이제 단독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법원 안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강도에서 절도로 바뀌었을 때 첫 번째로는 8조 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건 선택형으로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강도에서 절도로 바뀌었다. 절도에서 강도로 바뀌는 것은 8조 2항의 적용 대상인데 여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합의부가 법원조직법 32조 1호예요. 재정 합의부로 계속 심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판례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판례 자체가 형사소법 8조 2항은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 이 예규 명칭을 외워야 돼요. 예규에 있어도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검토 따라서 배당받은 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 심판했어야 되고 단독판사에 이송 또는 재배당할 수 없다. 가로치고 재정 합의부로 계속 심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합의부는 뭐예요? 본질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데 법원 스스로 재판으로 합의부로 보는 거.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선택형을 위해서. 이송은 한다,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즉 필요적 이송이 원칙이다. 단 8조 1항 현재지로 이송할 수 있다. 현재지 할 수 있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법원들은 사건이 엄청나게 폭주합니다. 근데 이송을 임의적으로 해놨으면은 자 A 재판부에서 B 재판부로 이송을 하면 A 재판부는 사건이 0건, B 재판부는 원래 한 건 있다가 2건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판사들 사이에 알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알력을 막기 위해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필요적 이송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사들은 건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보내서 한다 짜증나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은 법원 간에 알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아무 상관도 없어. 솔직히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은. 자 이제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주치 상태로 음주운전 도로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수사를 마친 검사는 갑을 불구소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갑은 변호인이 없이 진행된 1심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심이 행해야 될 조치,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이 됐고, 이 경우 항소심의 조치. 여러분 나이가 71세라고 돼 있죠? 71세. 또 불구속이라고 또 돼 있고. 자,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282조가 돼 있어요. 282조가 필요적 변호 사건. 2006년 이전에는 이 필요적 변호 규정과 국선 변호인 규정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2006년에 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맞췄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은 다 33조 1항, 자, 필요 국선 사안이라든지 청구 또는 재량으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이게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33조 1항, 33조 1, 2항에서 이 사망에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자,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판결만을, 거기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의 출정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바. 자, 이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한다. 282조를 보고 쓰는 거예요. 33조 1항, 자, 필요국선 사건, 33조 2항 3항, 청구 또는 재량으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바, 이를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 시 우리 판례가, 자, 근거까지 쓰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뒤에 근거를 좀 써놨어요.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 뭐 이렇게 해서 쓰지만 거기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총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길에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개정하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물론 거기 저당, 전조, 단서, 판결만을 선고시를 제외하거나.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요적 변호, 지금 익혀질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정의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조문을 보고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에 외울 게 법원조직법은 이제 눈으로 익혀. 계속 써놓고. 7조 32조, 57조는 언젠가 써먹을 거니까, 법원조직법 8조 32조, 57조는 한번 익힐 거고, 형사소송법 370조가 아무튼 통론적인 걸 준용하는 조문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문이 돼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필요적 변호 사건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제 익혀두는 게 필요합니다. 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외울 것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법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두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법전에다 써두면 좋아요. 왜? 법전은 어차피 공부하다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뭐지 하고 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조 1항의 사건이 거기에 이제 농화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다. 미성년자 70을 딱 체크해서 7하고 쓴 거예요. 구속된 때 구자, 농화자의 농자, 심신장애의 심자, 미성년자의 미자 70의 치, 그 다음에 단기 3년. 그래서 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문자 농심 미치구쌈 외운 거예요. 예전에 농심 새우깡에서 노래방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만든 거예요. 농심 미치구쌈 두 문자. 그다음 이제 청구국서는 빈곤시 등인데 꼭 청구가 있어야만 한다. 청빈. 그다음 재량국서는 이제 직권해야지만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이제 제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심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진행이 됐으면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뭐 헌법 12조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의 조치. 항소심에서 제가 진짜 놀라운 것들은요. 아직도 수험서에 이게 변시에 예전에 기출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파기환송해야 된다 쓴 사람이 있어요.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니까 돌려가지고 다시 재판해야 된다. 그런데 자 조문 366조. 자 앞에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원심법원의 환송은 언제 되냐?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판결이 위법 시 판결로서 원심에 환송해야 된다. 특히 거기서 법전 있는 사람은 쓰세요. 이 파기환송은 공소기각 판결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결정은 항고 절차, 즉시 항고로 불구하거든요. 이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 절차 조문이에요. 공소기각 판결이나 관할 위반 판결 시에 한정이 된다. 이제 여러분 둘 중에 한 조문은 외워야 돼요. 근데 바로 364조 6항 파기자판. 이 파기자판과 관련해서 2006년 정도 이전에는 항소심이 그냥 스스로 재판하면 파기자판으로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항소심을 가장 관대한 법원이라고 그랬어요. 형량이 무조건 줄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파기자판 스스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공판중심주의 이런 걸 키워드로 하나 쓸 수도 있고 중심주의에 비추어서 새롭게 소송행위 후 혹은 새롭게 증거조사 후 이를 토대로 심판한다. 이게 파기자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론이 어딨어. 그냥 조문 맞춰서 쓰면 예를 들면 10점짜리에서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다. 자, 문제점 결론 2개 딱 빼고 앞쪽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다 4점. 뒤쪽이 4점이면 조문 찾아서 쓰면 4점 다 맞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재판의 형식.
뭐 불복의 허용 여부, 이런 것들은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최대 보장,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은 최대 보장한다. 그런데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 청구권은 그 허용 범위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법률에 의해서 형성하는 만큼만 보장이 된다. 그에 대한 불복 역시 법이 허용하면 되고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심제를 취한 국가가 몇 국가나 돼요? 전 세계적으로 3심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3심제인가요? 일본이 3심제인가요? 뭐 일본은 겉보기에는 3심제인데 제가 첫 번째, 일본이 독일법적인 제도를 취했다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일본은 바로 8.15 이전에는 대륙법계 국가였습니다. 8.15 패전 이후 미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해가지고 미국 법제, 영미법식으로 법제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1년에 2,650건 정도 사건을 합니다. 근데 일본 최고법원, 최고재판소는 1년에 1,000건 정도를 하고요. 미 연방대법원은 작년 딱 80건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재보다 적어요. 그래서 사실상 웬만한 국가는 2심제가 일반적이에요. 우리만 3심제인 거예요. 3심제를 취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에서 배워요. 3심의 재판을 받을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왜? 살펴보니까 3심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입법 정책적인 문제. 다만 위헌 법령에 대해서 최고법원,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은 헌법 10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권이다. 그걸 꼭 3심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재판 형식 어떻게 볼 거냐. 입법 정책의 문제. 364조 2항. 항소심이 이러한 경우 파기 자판을 해놨다 스스로 심판하면 되게끔 그 조문을 쓰고 다만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서 새롭게 소송행위요 이를 토대로 심판한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놨느냐. 문제점 일단 무시하고요. 필요적 보호사건이냐. 33조 1항의 필요국선 청구 재량에 의해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데 필요적 변호 71세 70세 이상 농심 미추구 사람을 잡고 제 1심 절차는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만 쓴다 앞에 다 안 쓰고 세 번째 줄 뭐 변호인의 조력 이 정도만 체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한 공판길에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다. 자, 그럼 이번에 항소심에 좋지.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임을 감안하면 파기환송, 사실심리를 재진행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건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답안지들이 많이 써 있더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항소심은 속심, 속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속에 쏙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을 속자를 쓰잖아요. 1심의 연이은 사실심이라는 얘기예요. 속심은 파기 자판이 원칙이고 사실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조사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파기환송은 공소기각 판결이나 관할 위반이 위법 시에 한정. 결국 항소심은 이제 사안 적용해서 이제 시정을 시켜야 된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새롭게 소송행위를 꼭 들어가야 돼.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여 이를 토대로 심판한다. 까지 하고 잠시 처음에 서설이 길어가지고 많이 못 풀었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